한 고급 한복집, 화려한 매장 뒤편 어두운 지하 작업실에서 며느리가 밤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에 들어온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만들던 친정어머니의 한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못된 손버릇이야? 감히 내 비단으로 친정엄마 옷을 만들어? 시어머니는 가위로 한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어버리니까 속이 시원하네? 넌 우리 한복집 물량이나 제대로 맞춰! 다른 생각할 시간 없어! 하지만 그 광경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고 문틈 사이로 한복업계에서 30년을 살아온 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기복순, 오늘 너의 시간은 여기서 끝이야.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안개가 마당에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의 창호지 너머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옥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예순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곱게 빗어올린 머리, 옅은 쪽빛 못이 적삼. 옥부는 마루로 나와 정원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나무 가지 끝에 맺힌 이슬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그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옥분의 시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평생을 비단한 올, 실 한 가닥의 결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의 눈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작은 떨림을 줬곤 했지요. 오늘도 손이 영 말을 안 듣네. 옥부는 천천히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습니다. 한때는 비단보다 더 부드럽게 움직이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디마디가 굳어 아침마다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펴졌어요. 30년을 바늘과 살았던 대가였습니다. 옥부는 굳은 손을 한참 마사지하다가 안방 깊숙이 모셔둔 자개암을 꺼냈습니다. 자개암의 뚜껑을 여는 순간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작은 가위 하나,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놓인 것. 옥분의 어머니가 물려주고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물려주었다는 황금 골무였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에 우리 집안 여인들의 평생이 다 들어있구나. 옥분의 손끝에 닿은 황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따뜻했어요. 한복 명장이라는 이름 석자를 얻기까지 옥분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비단을 다루던 어머니의 구분 등 옥분은 골무를 다시 자개암에 가만히 내려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제 저 골무를 손에 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그 단어를 입에 올렸을 때 비단거리의 모든 사람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년간 한복업계의 정점에 있던 옥분이었으니까요. 옥분이 지은 한복은 큰 행사장에 걸렸고 외국 영부인들이 입었으며 누구나 한 번쯤 옥분의 손을 거친 옷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비단은 거짓말을 안 해.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도 속실이 엉망이면 금방 우는 법이지. 옥분이 후배들에게 늘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처럼 옥분은 자신의 손이 더는 정직한 바늘땀을 놓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미련 없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 그 모든 기술과 안목을 딸 주은에게 한 올 한 올 풀어 전했어요. 옥분의 눈에 주은은 자신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옥분의 선이 단정하고 단단하다면 주은의 선은 거기에 한 자락 맑은 바람이 더해진 듯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딸이 결혼을 하고부터 옥분의 마음 한구석이 늘 답답했습니다. 옥분은 마루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어젯밤 늦게 도착한 짧은 문자 한 통이 떠올랐어요. 엄마, 오늘도 바빠서 못 가요. 딱 그 한 줄.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 주은은 매주 한옥에 들렀어요. 옥분이 끓여둔 된장찌개를 2그릇씩 비우고 마루에 누워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들곤 했지요. 그러던 아이가 결혼 후로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늘 길어야 3분이었어요. 누가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처럼 주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끝에 가서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 나 끊어야 해 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옥부는 한숨을 가만히 삼켰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겠다고 큰 소리치던 그 사위는 대체 어떤 남편 노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별 생각 없이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침 정보 프로그램이 화제의 한복집을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복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 바로 복순단입니다. 유복순 사장님이 지으신 한복이 연예인부터 정관계 인사들까지 모두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 가득 한복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옥분의 눈빛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옥분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걸음으로 텔레비전 앞까지 다가갔어요. 화면 속 한복의 옷고름이 흐르는 결, 저고리 돌연의 미세한 곡선, 치마폭이 떨어지는 각도, 그 모든 것을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주은의 손이었어요. 수십 년을 한복만 봐온 옥분의 눈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그 곱고 맑은 선들은 옥분이 평생을 가르치며 다듬어온 딸의 솜씨였어요. 그런데 화면 속에서는 유복순 명장이라는 자막만 크게 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주은이 옷인데. 옥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어요. 비단 한 폭은 정직한 천이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비단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그 결로 다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정직한 천이 다른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주은아, 네 재주가 독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옥부는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관절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어떤 직감이 옥분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옥분은 자괴함을 다시 한번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황금 골무가 그 안에서 침묵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사돈이자 옥분의 딸 주은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복순단 매장은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황동등이 따스한 빛을 흩뿌리고 진열대마다 곱게 정돈된 한복들이 결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가게 한가운데 큼지막한 백자 항아리에는 분홍빛 모란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복집의 격이 느껴지는 풍경이었지요. 그 한가운데에 유복순이 서 있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머리에는 새치 한 올 보이지 않게 곱게 염색을 했고 입술에는 진한 자줏빛 립스틱을 발랐어요. 손에는 묵직한 금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손님 앞에서 한복 한 벌을 펼쳐 보이며 한껏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모님. 이 옷고름 떨어지는 결 좀 보시라니까. 제가 사흘밤을 새워서 한 땀 한 땀 직접 박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옷 못 만들어요. 손님은 감탄하며 한복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사장님은 손이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복순이 가격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자 손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 한복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매장 안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매장 한쪽 소파에는 옥분의 사위 기창이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큼지막한 머그잔 가득 따뜻한 라떼가 들려 있었고 손목에는 은빛으로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기창은 가끔 손목을 들어 시계를 흘끗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손님들이 그 시계를 봐주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명품 로고가 박힌 가죽 지갑이 일부러 보이게 놓여 있었어요. 손님 한 분이 기창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기창은 라떼를 한 모금 우아하게 넘기고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아, 네. 저희 어머니 작업이 워낙 손이 많이 가서요. 옆에서 챙겨드려야지요. 손님은 기창의 듬직한 모습에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창이 그날 한 일이라고는 아침에 라떼 2잔을 내려 마신 것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매장 아래 지하로 내려가는 좁고 어두운 계단 끝. 그곳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지하 작업실. 창문 하나 없이 형광등 하나만 매달려 있는 좁은 공간. 그 안에서 옥분의 딸 임주은은 의자에 등도 기대지 못한 채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무리 작업 중인 비단 저고리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어젯밤 다 마시지도 못한 식은 보리차 한 컵이 그대로 있었어요. 주은의 눈은 충혈되어 붉었습니다. 어젯밤도 한숨을 붙이지 못했거든요. 손끝에 박혀있던 작은 시침핀에 또 한 번 찔렸지만 주은은 이제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다음 땀을 이어갈 뿐이었어요. 엄마라면 이걸 1시간이면 끝낼 텐데. 주은은 굳어가는 손가락을 한번 폈다 다시 오므렸습니다. 어머니 옥분에게서 물려받은 솜씨가 분명했지만 사흘째 잠을 못 잔 손은 자꾸만 본래의 결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가벼운 발소리. 기창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VIP 옷은 언제 끝나? 기창은 작업실 문틀에 비스듬히 기대서서 시계를 확인했어요. 주은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반갑다는 인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기창 씨, 나 어지러워요. 어제도 한숨도 못 잤단 말이에요. 주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기창의 표정에는 아내를 걱정하는 빛이 한 점도 없었어요. 에이, 옷 몇 벌 꿰매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유난이야. 당신하고 싶은 바느질 원 없이 하게 해주는 게 내 사랑인 거 몰라? 기창은 그렇게 말하고는 슬쩍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할부 끄는 시계값 다음 주에 빠지거든. VIP 옷 그때까지는 끝나야 돼. 알았지? 주은은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게 해준다고 했었지. 이 지하 감옥 같은 작업실에서 24시간 바느질하는 게 그 자유였을까? 시어머니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내 이름은 지워진 지 오래다. 눈이 따갑고 손끝이 갈라지지만 멈추면 이 집안의 화평이 깨질까봐 멈출 수도 없다. 엄마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기창이 다시 매장으로 올라가자 이번에는 묵직한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복순이었어요. 복순은 작업실 안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은아, 너는 운 좋은 줄 알아. 내 이름 석자 아니면 네 옷이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겠니? 주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일까지 2벌 더 마무리해. 사모님이 또 새 사돈댁 옷 주문하셨거든. 너 잠 좀 못 자도 안 죽어. 복수는 그 말만 남기고 매장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작업실 안에는 형광등 윙하는 소리만 가만히 남았습니다. 주은은 다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한 땀을 놓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천장에서 떨어진 형광등 빛이 비단 위에서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복순의 집안은 늘 그랬듯이 반찬이 한상 가득이었어요. 갈비찜, 잡채, 전복죽까지 복순이 좋아하는 음식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작 그 음식들을 새벽부터 일어나 만든 사람은 주은이었지만요. 주은은 식탁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숟가락을 드는 손도 무거웠어요. 식욕은 진작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갈비찜 국물을 한술 떠 입에 넣었지만 짭짤한 맛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복수는 식탁 가운데 자리에서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젓가락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매장 매출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기창은 그 옆에서 휴대폰 게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전복죽 그릇 옆에 휴대폰을 비스듬히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지요. 식탁에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가만히 울렸습니다. 결혼한 지 4년. 이런 식탁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어요. 문득 결혼 전 어느 봄날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기창은 주은의 손을 잡고 강변을 걸으며 그렇게 말했었지요. 주은아, 나는 너가 지금처럼 바느질하면서 사는 모습이 제일 예뻐. 결혼하면 내가 뒷받침할게. 너의 예술 세계를 존중해 줄 거야. 약속해. 그 말을 듣고 주은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가요? 어머니 옥분에게 그 사람을 인사시켰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사위 될 사람을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말은 비단처럼 곱구나. 속실이 어떨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 그때는 어머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어머니가 결혼을 마뜩잖아 하시는 줄로만 알았지요. 어머니는 사위 될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내며 다시 한번 주은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굳어가는 손가락 마디 사이로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작게 덧붙이셨습니다. 주은아, 비단은 처음에 다 곱게 보인다. 진짜는 한 해 두 해 입어봐야 알아. 결혼 후 4년이 지나는 동안 주은은 어머니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비단은 처음에 어떤 천이든 다 비슷해 보이지만 한 해 두 해 입어보면 그 속실이 정직했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때 복순이 휴대폰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화제를 꺼냈어요. 아, 그런데 주은아, 너 친정엄마 요즘 뭐 하시니? 주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친정엄마요? 그래, 너희 엄마 김옥분 은퇴하셨다며? 손가락이 아프시다고. 주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관절염이 심하셔서 작년에 가위를 놓으셨어요. 복수는 갈비를 한 점 천천히 씹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줄게. 네 친정엄마 그 양반 한복 명장하고 떠받들어졌지만 사실 운이 좋았던 거야. 그 시절에는 대단한 한복쟁이가 별로 없었거든. 좀 한다 싶으면 다 명장 소리 들었지. 주은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건 솔직히 너희 엄마 솜씨 거칠었어. 내가 옛날에 그 양반 옷 한 벌 본 적 있는데 돌연 곡선이 무뎌. 그리고 관절염? 엄살이야. 진짜 명장은 손가락이 부러져도 바느질 놓지 않는 법이지. 주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바늘 하나로 살아오신 어머니. 매일 새벽마다 굳은 손가락을 주무르며 일어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두고 엄살이라니요. 주은은 입술을 깨물고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정말 손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죽은 나무에 물 줘봐야 뭐하니?
복순이 주은의 말을 끊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옥분이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내 밑에서 뼈를 묻어. 너 그 양반 솜씨 물려받았다고 으스대지 말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내 이름 덕이라는 거 잊지 마라. 주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가위 한 자루로 일군 그 비단거리에서 어쩌면 복순이라는 이름도 그 길 위에 얹혀 자란 것일지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닦아놓은 길이 없었다면 이 식탁의 이 갈비찜도, 이 화려한 집도 어디서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주은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옆에서 게임만 하던 기창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주은이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래도 엄마도 주은이 실력은 인정하잖아. 말리는 듯한 그 말투. 그러나 주은은 알고 있었어요. 그건 말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창이 정말 어머니를 말렸다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야지요. 그러나 기창은 그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근데 사실 장모님 이제 한물 가셨잖아.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주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기창은 다시 휴대폰 게임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게임 효과음이 식탁 위로 가볍게 튕겨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30년이 그 효과음 사이에서 가볍게 짓밟히고 있었어요. 식탁 위 갈비찜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은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굽은 손가락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새벽마다 한참을 주물러야 펴지던 그 손. 명절이면 손녀처럼 자기 손을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손가락 마디들. 그 손이 거칠다고요. 엄살이라고요. 저 사람이 결혼 전에 내 손을 잡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맞을까? 봄바람 속에서 내 예술 세계를 존중해 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정말 저기 앉아 있는 저 사람일까?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거들고 있다니. 나는 아내로 들어온 게 아니었다. 무료로 일하는 기술자로 팔려온 거였어. 주은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이 갑자기 모래알처럼 느껴졌어요. 복수는 주은의 그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주은아. 내일 아침까지 VIP 자수 도안 3개 뽑아놔. 모란이랑 봉황이랑 학으로. 사모님이 내일 보러 오신다니까. 주은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분노보다 더 차가운 어떤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의 비단거리는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게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옷감을 실은 손수레들이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옥부는 천천히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점심나절 30년 의리로 지내온 비단 도매상 사장님들과 오랜만에 갈비탕 한 그릇을 나눠 먹었거든요. 사장님들은 모두 옥분의 안부를 진심으로 물었고 옥분도 굳어가는 손가락 이야기를 가벼운 농담처럼 풀어놓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따뜻해진 채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식당에서 나와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복순단. 딸이 시집간 그 한복집이 있는 거리였지요. 옥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본 화면이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서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딸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갈까? 마침 가는 지나는 길이기도 하니까. 옥부는 자기도 모르게 복순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장 정문은 이미 영업 마감 시간이라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었어요. 옥부는 매장을 빙 돌아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들렀을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났거든요. 뒷골목 끝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다는 것도요.
뒷골목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누군가의 날카로운 고함이 새어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손버릇이야? 옥분의 발이 그 자리에 굳어졌습니다. 분명 사돈인 복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개인 원단으로 만든 거예요. 제발 그것만은. 이번에는 주은의 목소리. 평소에 듣던 그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 섞인 비명이었어요. 옥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은 발소리를 죽이며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옥분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창고 한가운데 복순이 한복 한 벌을 두 손에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한복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연한 옥색 저고리에 쪽빛 치마. 그것은 옥분이 가장 좋아하는 색 조합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옥분의 환갑이었거든요. 주은이 어머니에게 환갑 선물로 드리려고 몰래 지어두고 있던 한복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내 가게 비단으로 친정엄마 옷을 지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배운 손버릇이냐고. 복순의 손에는 어느 틈엔가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은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반쯤 꿇은 채 빌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 비단은 제가 따로 사둔 거예요. 진짜예요. 제발 그것만은. 복순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만 비틀어 올린 채 비웃고 있었어요. 찢어버리니까 속이 시원하네. 시장 바닥 출신 엄마한테 이런 고급 비단이 어울리기나 하니? 가위가 비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옥색 저고리가 한 번에 두 동강이 났어요. 주은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복수는 그 위에 또 한 번 가위질을 했습니다. 쪽빛 치마폭이 갈갈이 찢어져 바닥에 흩뿌려졌어요. 어머님, 주은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복순이 옆에 있던 시침핀 통을 그대로 들어 올렸어요. 네가 그렇게 친정엄마가 그리우면 이거나 줍고 있어. 수백 개의 시침핀이 콘크리트 바닥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작은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어요. 복수는 그 핀 더미 한가운데에 주저앉은 주은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다 죽기 전엔 저녁 먹을 생각도 마라. 한 개라도 빠뜨리면 내일 일감 2배다. 주은은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손으로 핀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핀에 찔려 빨간 점들이 맺혔어요. 그러나 주은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무릎으로 바닥을 기며 핀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문틈 너머 옥분의 두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내 새끼를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바늘 한 번 안 찔리게 하려고 애지중지 가르친 내 딸이 저런 여자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핀을 줍고 있다니. 옥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0년을 비단 한 폭, 실한 가닥과 함께 살아온 그 손이었어요. 그 손에 들려있던 가위로 옥분은 수많은 신부의 한복을 지었고 수많은 어머니의 환갑 옷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돈이라는 여자가 같은 가위로 옥분의 환갑 옷을 갈갈이 찢어 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옷을 짓던 옥분의 딸은 그 발밑에서 핀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잠깐이었어요. 옥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지만 옥분은 그것을 그대로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비단과 살아온 사람의 손이 그랬듯이 옥분의 분노도 한순간에 모양을 잡아갔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내 딸이 저 수모를 당하면서도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바닥을 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복순, 오늘 너의 시간은 여기서 끝이다.
옥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노을빛이 옥분의 얼굴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옥분은 천천히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뒷골목에 부는 저녁바람이 옥분의 옷자락을 가만히 흔들었어요. 쾅, 창고 문이 안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노을빛을 등진 옥분의 그림자가 콘크리트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어요. 옥분은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어떤 소리보다 그 발걸음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복순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가위가 한순간 흔들렸어요. 핀 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있던 주은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주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옥분은 주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보고 있는 것은 오직 한 사람. 가위를 손에 든 채 입을 반쯤 벌리고 서 있는 사돈 복순이었어요. 복순은 처음의 당황을 곧 적반하장으로 바꿨습니다. 30년을 갑질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사돈. 이 저녁에 무슨 일로 남의 가게 창고까지 들어오세요? 인기척도 없이 이건 좀.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순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가위를 쥔 복순의 팔을 가만히 그러나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명장의 손이었어요. 30년을 바늘과 살았던 그 손이 굳어 있었지만 사람의 팔 하나 붙드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복순이 팔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어요. 이 손 좀 놓으세요. 사돈. 가위 내려놔. 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가 창고 안의 공기를 한 번에 가라앉혔어요. 복순은 자기도 모르게 가위를 든 손을 슬그머니 풀었습니다. 가위가 콘크리트 바닥에 챙하고 떨어졌어요. 옥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주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흩어진 핀 사이로 손을 내밀었어요. 주은아, 일어나라. 엄마. 내 딸 손에 핀 박히는 꼴은 봤어도 너희들 밑에서 핀 줍는 꼴은 못 보겠다. 가자. 주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어요. 그 손에 이끌려 일어서는 순간 며칠 동안 억눌려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에서 소란을 듣고 내려온 기창이 창고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셔츠 소매 아래로는 여전히 그 은빛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이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놓으세요. 기창은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오해예요, 장모님. 어머니가 좀 흥분하셔서 그렇지 괴롭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기창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옥분이 한 발짝 기창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네 장모님. 그 손목에 그거 명품 시계지? 기창이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옥분은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다시 기창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네가 그 시계 차고 폼 잡고 있을 동안 내 딸은 이 창고 바닥에서 핀을 줍고 있었어. 자네 어머니가 가위질에 찢어놓은 비단 조각 위에서 말이야. 기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지만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내 딸하고 결혼할 때 자네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나? 주은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겠다 그랬지. 그게 이거였나? 시어머니 발밑에서 핀이나 줍게 하는 거? 장모님 그건. 그 입 다물어. 자네가 입을 열 자격이 있나? 기창의 손목에서 시계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명품 시계 한 개 값이면
주은이 한 달 끼니를 챙겨 먹고도 남았을 텐데. 옥부는 그 시계를 한 번 더 길게 바라본 뒤 시선을 거뒀습니다. 더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옥부는 다시 복순에게로 몸을 돌렸어요. 바닥에 흩어진 한복 조각을 한 자락씩 천천히 주워 올렸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돌연, 쪽빛 치마에 폭. 한 땀 한 땀 옥분의 딸이 어머니를 위해 새겼던 자국들이 옥분의 손 위에 쌓였습니다. 유복순, 당신. 옥분이 복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옷가, 그리고 내 딸이 흘린 피눈물가. 내가 반드시 받아낼 거다. 두고 봐. 사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은 입으로 하는 거지. 나는 입으로 끝내는 사람 아니야. 옥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주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모녀가 창고 문을 향해 걸어나가는 동안 뒤에서 기창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장모님, 주은아, 어디 가는 거야? 야, 너 어머니한테 사과 안 해? 장모님, 이러시면 저희도 참지 않아요. 옥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옥부는 주은을 한옥 자택으로 데려간 뒤 곧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 변호사가 한옥에 도착했어요. 옥부는 찢어진 한복 조각이 담긴 보자기를 변호사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 오늘부터 우리 주은이 이혼 소송 시작하지. 그리고 절연 절차도 같이. 내가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김 변호사는 보자기 안에 비단 조각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장님, 알겠습니다. 그쪽 집안에서 절대 빠져나갈 구멍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문 한옥 마루에 옥분과 주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주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등 뒤에는 30년 장인의 기백이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주은이 사라진 복순단의 지하 작업실은 며칠 사이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여있던 주은의 도안들도 한 땀 한 땀 정리되어 있던 실통도 그대로였지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죽은 도구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복수는 직접 작업복을 입고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자기 이름으로 팔아온 옷들이었으니 자기가 못 만들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위를 들고 비단을 펴고 자를 댔습니다. 그러나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저고리 돌연의 곡선을 그어보았지만 선이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한번 그은 선을 다시 그으니 더 흉해졌어요. 비단을 자르려고 가위를 댔지만 비단의 결을 따라가야 하는 손이 자꾸만 결을 거슬렀습니다. 잘려나간 비단 끝이 너덜너덜하게 일어섰어요. 이게 왜 안 되지? 복수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환갑이 다 된 손은 30년 동안 가위질을 잡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본인 입으로는 명장이었지만 손은 그 입을 따라가 본 적이 없었던 거였지요. 그제야 복수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입었던 그 모든 화려한 옷들이 사실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를요. 복수는 가위를 던지듯 내려놓고 다시 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매장에는 VIP 손님이 들어와 있었어요. 백화점 사모님 그룹의 회장 정사모였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 우리 며느리 친정 모임에 입을 옷 하나 부탁드려요. 좀 화사하게.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복수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사모가 돌아간 뒤 복수는 곧바로 단골 원단 도매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장 나야. 지난번 그 천연 염색 비단 있잖아. 그거 2필만 빨리 보내줘.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 그 물량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니?
지난주에 분명 있다고 했잖아. 그게 다른 거래처에 다 빠졌습니다. 갑자기 그럼 다른 거 있는 거라도 보내줘. 빨리. 또 한 번 침묵. 그리고 짧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옥분 명장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앞으로 복순단엔 실한 오라기도 넣지 말라셨습니다. 복순의 손에 든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 김옥분이? 그 노인네가 무슨 자격으로? 명장님이 30년 의리로 부탁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동안 저희 가게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손수 챙겨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른 도매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가게도 또 그 다음 가게도 모든 도매상의 답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어요. 옥분 명장님 허락 없이는 사장님께 못 드립니다. 복수는 결국 휴대폰을 식탁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그깟 노인네가 뭐라고? 내가 돈을 더 준다는데 왜? 복수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옥분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한복 한 벌 잘 짓는 노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 비단거리에서 30년을 버텨온 옥분은 은퇴를 했어도 여전히 이 골목의 모든 도매상과 깊은 의리를 나누고 있는 진짜 큰손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복순이 가게에서 술자리에서 우습게 떠들어왔던 그 노인이 사실은 이 비단 거리에 보이지 않는 뿔이었던 셈이지요. 같은 시각 옥분의 한옥 자택. 마루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있던 옥분은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모란이 한창 봉우리를 부풀리고 있었어요. 그 곁에 안방에서는 며칠 만에 깊은 잠에 빠진 주은의 숨소리가 가만히 들려왔습니다. 4년을 시집살이로 굳어있던 딸의 얼굴이 그제야 본래의 부드러움을 되찾고 있었지요. 옥분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본 뒤에 다시 차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바느질만 하는 줄 알았겠지. 그러나 명품 비단은 손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신용으로 움직이는 거지. 내가 30년 동안 한 필도 어긋나지 않게 결제하고 한마디 말도 어기지 않으며 지켜온 그 신용. 이제 그게 내 딸의 복수가 될 거다. 유복순,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옷감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네가 짓밟은 내 딸의 진심을 떠올리게 해주마. 옥분은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넘겼어요. 입가에 옅은 미소가 잠시 스쳐갔지만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복순단 매장. 복순이 의자에 주저앉아 있는 곁으로 기창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 손목은 며칠 사이에 부쩍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우리 어떡해? 이러다 다음 주 사모님 옷도 못 만드는 거 아니야?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금니만 꽉 깨물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말했잖아. 주은이 데려와야 한다고. 장모님한테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면. 그만해. 복순이 손에 쥐고 있던 머그잔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머그잔이 산산조각 났어요. 네가 그 입으로 사과를 해? 어디서 사과하라 마라 훈계야. 너 그거 진심이야? 그깟 며느리 하나에 매달려서 우리 집안 자존심 다 팔아먹자고? 엄마,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가게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입 좀 다물어. 어디서 어미 가르치려 들어. 복순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매장에 울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려다 깜짝 놀라 발길을 돌렸어요. 기창은 입을 다물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수는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검색창에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쳐넣었습니다. 저가 원단 수입처.
인터넷에 떠 있는 가장 싼 가격의 외국산 옷감들이 화면을 채워갔어요. 내가 옥분 그 노인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두고 봐. 복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가장 싼 가격의 비단을 대량으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진 한 장만 보고서요. 자기 가게가 어떤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른 채 며칠 뒤 복순단 매장 뒷문으로 거대한 박스 더미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색깔의 외국산 합성 비단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복수는 그 박스를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로요. 그날 오후 2시 복순단 매장 2층, 매장 위층의 가봉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복순단의 자존심이 걸린 날이었어요. 정관계 인사들의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의 어머니, 시어머니, 사돈댁 사모님들까지 모두 모여 한복을 미리 입어보는 자리, 단체 가봉 자리였습니다. 가봉실에는 이미 손님 7명이 도착해 있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정사모, 백화점 사모님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정사모는 새빨간 입술을 옅게 다물고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복순 사장, 오늘 옷 좀 잘 보여줘. 우리 며느리 인생 옷이야.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였습니다. 복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옆에서 기창이 라떼를 한 손에 들고 손님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그 명품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가봉실 한쪽 단상 위에는 한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그럴듯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비단의 결이 어딘지 모르게 뻣뻣했고 색감도 어딘가 인공적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복순이 인터넷으로 대량 주문한 그 외국산 합성 비단이었어요. 복순은 그 사실을 가리려 조명을 평소보다 2배 밝게 켜두었습니다. 시각을 화려하게 흩뜨려 두면 손님들이 옷의 결을 자세히 볼 겨를이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지요. 첫 번째 신부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사모의 며느리 될 아가씨였어요. 어린 신부는 설렘 가득한 얼굴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분홍 치마. 멀리서 보기에는 그럴듯했어요. 정사모도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거울 앞에 서서 팔을 들어 올린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신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사모도 미간을 좁히며 며느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 우리 새아가. 신부는 자기 어깨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강한 조명 아래서 합성 비단에 번들거리는 광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옥색이라기보다는 어딘가 형광색 같은, 결혼식장에서 흔히 보는 한복의 깊은 색감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어요. 이게 옥색 맞아요? 사진으로 보내주신 그 색이랑 너무 달라서요. 복순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아유, 사모님. 조명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는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때 신부가 팔을 한 번 더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저고리 돌연 부분에서 무언가 작은 소리가 났어요. 톡, 그러고는 또 한 번, 톡톡. 신부의 표정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신부의 어깨로 향했어요. 돌연을 따라 박혀있던 시침 자국이 그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합성 비단이 가위질 자국을 견디지 못하고 결을 따라 뜯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가봉실에 있던 다른 사모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사모는 며느리의 한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옷고름을 잡고 살짝 당겼습니다. 툭,
옷고름이 그대로 뜯어졌습니다. 가봉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정사모는 뜯어진 옷고름을 손에 쥔 채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복순의 등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복순 사장, 이거 비단 맞아? 그건 천연 염색 비단인데 조명 때문에. 비단인지 화학 섬유인지도 못 알아볼 줄 아세요? 손에 닿는 감촉부터 확연히 다른데. 다른 사모님 한 분이 옆에서 자기 며느리의 한복 자락을 잡고 비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란 듯이 손을 뗐어요. 이거 정말 외국산 합성이네. 어쩐지 만지자마자 손에 미끄럽다 했어. 우리 며느리 한복도 이거 그대로네. 그러면 우리도 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명장의 옷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행사용 한복이지. 가봉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모님 한 분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한복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사모의 손에 들린 옷고름은 여전히 너덜너덜했어요. 기창이 그제야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손에 든 라떼를 옆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모님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평소처럼 손이 가지 못하셨거든요. 이번 한 번만 너그러이. 그 한마디에 정사모의 표정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게 사과예요? 어머니 컨디션이 우리 며느리 결혼식 한복 망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네. 비단거리에 소문 다 났어요. 복순단에 그 고운 옷들 다 따님 솜씨라고 며느리 솜씨로 사기치고 있던 거 아니냐고.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네. 복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사모는 옷고름을 한쪽 옆 의자에 툭 던졌습니다. 유복순 씨, 당신 정말 실망이네요. 우리가 그동안 비싼 돈 주고 산 옷이 다 며느리 작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진 그렇다 쳐도 며느리 내쫓고 나니까 이런 싸구려 청 갖다가 우리한테 팔아? 우리가 그렇게 보였어요? 사모님 그건 이번 옷 전부 환불해 주세요. 그리고 위약금도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청구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 결혼식이 코앞인데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모님들도 일제히 같은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환불, 위약금, 그리고 사과문. 복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들이 입은 한복을 하나둘 벗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에 합성 비단 한복들이 한 벌씩 처량하게 놓여갔어요. 가봉실을 떠나는 정사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진짜는 떠나간 뒤에야 그 가치를 알아본다지요. 단단히 배우신 듯 하네요. 문이 닫혔습니다. 가봉실에는 한복들이 놓인 단상과 무너지듯 주저앉은 복순, 그리고 어쩔 줄 몰라 라떼만 만지작거리는 기창만 남았어요. 같은 시각 비단거리 건너편 작은 찻집. 옥분과 주은이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도매상 사장님께 받은 견본 비단을 잠시 살펴보던 길이었어요. 그때 길 건너 복순단 매장에서 손님들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줄지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은은 잠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한때는 저 여자의 인정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가짜는 결국 햇빛 아래서 빛이 바래기 마련이지. 찢겨나간 내 한복처럼 그녀의 명성도 갈갈이 찢어지고 있구나. 가슴이 아프기보다는 시원하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주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옥부는 그런 딸을 한번 곁눈질로 바라본 뒤 다시 차를 한 모금 천천히 넘겼어요.
옥분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길 건너의 풍경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부터 비단거리 단톡방이 들썩였습니다. 가봉실에서 사모님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이 한복업계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며느리 솜씨로 사기친 명장, 외국산 합성 비단을 비싼 값에 팔다가 들킨 한복집, 모든 이야기가 하룻밤 사이에 비단거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복순단 매장의 셔터가 그날 평소보다 일찍 내려갔어요. 셔터 안쪽에서는 복순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새어나왔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봉실 대참사 다음 날 아침, 옥분의 한옥대문 앞에 택시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복순이었어요.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화장은 어딘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가봉실에서의 망신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김옥분 나오라고 해. 복순이 대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옥마당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옥분은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더 마셨어요. 그러고는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찾아왔어요? 옥분이 대문을 열자 복순이 그대로 마당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네가 한 짓이지. 네가 도매상들 다 막아놨잖아. 네가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난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시침이 떼지 마. 비단거리에 다 소문났어. 옥분 명장이 움직였다고. 복순의 손가락이 옥분을 향해 떨렸습니다. 옥분은 그 손가락을 한참 내려다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돈, 도매상 사장님들이 누구한테 물건을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들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강제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막았다고 칩시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복순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딸을 창고 바닥에서 핀 죽게 한 사람한테 내가 무얼 해줘야 마땅한가요? 옥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복순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어요. 복순이 다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 정도 시집살이 안 시키는 집이 어디 있어. 그게 다 사람 만드는 일이야. 사람 만드는 일? 내 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는데요. 핀이나 줍는 사람으로요? 이거나, 김옥분, 내가 내 앞길을 막아?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어. 옥분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복순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복순 씨, 한마디만 할게요. 앞길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막아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비단 한 폭 제대로 못 짓는 사람이 며느리 데려다가 자기 이름 달아 팔아오던 그 시간이 자기 앞길이었나요? 복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확히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거든요. 가세요. 우리 집 마당에 당신 발 들릴 자리는 없어요. 옥분이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복순은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결국 끌려가듯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에 올라타며 복순은 뒤를 돌아보고 한 번 더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김옥분, 내가 너 가만 안 둬. 옥분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대문을 천천히 닫고 다시 마루로 돌아가 식어가던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며칠 뒤 비단거리 한 모퉁이, 복순단에서 길 하나 건너 마주보는 자리에 흰색 천이 덮인 큼지막한 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간판 밑에는 새 가게의 인테리어가 한창 마무리되고 있었고 입구 앞에는 화환 수십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흰 천이 천천히 내려졌어요. 주은 한복 갤러리, 자줏빛 한지 위에 단정하게 새겨진 검은 글씨.
그 글씨를 본 주은은 가슴이 먹먹해져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내 이름이 걸린 간판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옥분이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네 이름이 거기 걸린 건 처음이지만 그 솜씨는 처음부터 네 거였다. 잊지 마라. 주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그런데 이 좋은 자리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하셨어요? 비단거리에서 이런 자리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건 걱정 말고 안에 들어가자. 손님 곧 오실 거다. 옥부는 주은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습니다. 주은은 잠시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잘해주셨겠지. 그 믿음이 주은에게는 더 컸거든요. 매장 안쪽에서는 화물 트럭에서 내린 비단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천연 염색 옥색 비단, 자연광에서 보아야 진짜 빛이 나는 깊은 쪽빛 명주, 부드러운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시까지. 비단거리의 모든 도매상이 옥분의 부탁을 받아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먼저 보내준 거였어요. 트럭에서 비단을 내리던 도매상 사장님 한 분이 옥분에게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명장님, 이 골목 그동안 답답했습니다. 진짜 손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비단도 제 자리를 찾는 거지요. 옥분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의리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런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이라는 걸 옥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픈 시간이 되자 갤러리 문이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거리 끝에서 검은 세단 2대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 정사모와 그 그룹의 사모님들이었어요. 주은 디자이너님, 직접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정사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그 차가운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주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여기까지? 비단거리에서 진짜 손이 누군지 다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찾아갔던 거지. 여기가 진짜 맛집이었네요. 우리 며느리 결혼식 한복 처음부터 다시 부탁드릴게요. 다른 사모님들도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제 옷도요. 그동안 입은 한복이 다 손이 가서 그런 거였군요. 진짜 짓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우리 딸 이번에 첫 한복 맞추려고 하는데 여기서 부탁드려요. 주은의 손에 명함이 한 장씩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명함들이었어요. 주은이 정성껏 한 분 한 분 응대하는 동안 옥부는 매장 안쪽 카운터에 우아하게 앉아 차를 한 잔 들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 복순단 매장. 복수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갤러리 입구로 들어가는 사모님들. 어제 자기에게 환불을 요구하던 그 얼굴들이 지금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복순의 머릿속에 주은이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의 풍경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복순단은 손님이 거의 없는 한산한 가게였어요. 하루에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허다했고 옷 한 벌 팔리면 그게 큰 매출이었지요. 복수는 매일 매장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던 시절. 그 시절을 정확히 끊어준 사람이 며느리 주은이었습니다. 주은이 들어오고부터 매장의 한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1명, 2명 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비단거리에서 손꼽히는 한복집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그게 자기 이름 덕인 줄로만 알았어요. 자기 입담, 자기 마케팅, 자기 안목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그때는 우리 가게도 손님이 없었지. 그때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 가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게 며느리 솜씨였구나.
그동안 내 이름이 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며느리 손이 큰 거였어. 그게 떠나가니까 그때로 그대로 돌아간 거구나. 복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자존심이 뒤섞인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눈물이었어요. 그때 복순의 옆에서 누군가가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기창이었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그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창은 갤러리 매장 뒷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어떻게든 주은의 얼굴을 보고 한마디라도 빌어볼 작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망해가는 이 마당에 가게를 살릴 사람은 주은뿐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었거든요. 뒷문을 빠끔 열고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장 한쪽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 2명이 기창을 발견했어요. 손님, 어디 가세요? 아, 저는 여기 디자이너의 남편인데요. 좀 들어가도. 여기 디자이너님 남편 되시는 분 없습니다. 손님, 아니, 저 진짜 주은이 남편이에요. 기창의 팔을 보안 요원 2명이 양쪽에서 가만히 잡았습니다. 기창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끌려나가는 기창의 셔츠 소매가 흐트러졌고 손목에 걸린 명품 시계가 가게 입구의 단단한 문틀에 부딪혀 큼지막한 흠집이 생겼습니다. 주은아 나야. 한 번만 만나줘. 주은아. 기창이 갤러리 입구 화환들 사이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사모님들이 그 광경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매장 안쪽. 주은은 잠시 그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손님께 옷고름 매는 법을 정성껏 시범 보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옥부는 카운터에서 차를 한 모금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길 건너 복순단 매장의 창문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그 순간 복순과 옥분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옥분은 살짝, 아주 살짝 찻잔을 들어 보였어요. 인사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동작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어요. 옥분의 입술에서 작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법이지. 거리 위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갤러리 입구의 화환들이 가만히 흔들리고 그 너머로 사모님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복순단 매장의 셔터는 그날 또 한 번 일찍 내려갔습니다. 갤러리 오픈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비단 거리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길 한편의 주은 한복 갤러리는 매일같이 손님으로 가득했고 길 건너 복순단 매장은 셔터가 반쯤 내려진 채로 며칠씩 문을 열지도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손님이 가끔씩 들어왔습니다. 주은이 떠난 사실을 모르는 옛 단골들이 한두 명씩 들렀거든요. 그러나 그 손님들도 한번 발걸음을 한 뒤로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매장 안에 걸린 옷의 결이 예전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지요. 어떤 손님은 옷을 한참 만져보다가 말없이 매장을 나가버렸고 어떤 손님은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며 비단거리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복수는 그 석 달 동안 머리가 절반은 더 휘어졌어요. 한복을 직접 지어보겠다고 가위를 잡았다가 결국 손님 한 명 받지 못하고 비단만 망쳐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루 종일 매장을 지켜도 손님은 들어오지 않았고 매출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직원이 사직서를 내밀던 날 복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창은 그 무렵부터 매장에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가게가 무너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품 시계와 가방을 하나씩 처분해 생활비를 메우느라 바빴기 때문이지요. 가끔씩 매장에 들러서도 어머니에게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라고는 엄마 주은이 가게에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 똑같은 말뿐이었어요. 복수는 그때마다 휴대폰을 내던지거나 머그잔을 깨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월세, 매장 임대료를 내야 하는 날이 매달 어김없이 돌아왔어요. 복수는 첫 달은 자기 통장에서 어떻게든 끌어다 막았습니다. 둘째 달은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절반만 입금했어요. 셋째 달은 결국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달이 시작된 그날 아침, 복순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 안내 메시지가 왔어요. 월세 연체에 따른 명도, 소송 승소 통지서. 복순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새 건물주.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매달 통장에 입금만 해오던 그 새 건물주가 결국 칼을 빼든 거였어요. 복수는 황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그러고는 등기 우편 안내문에 적힌 사무실 주소를 따라 택시에 올랐습니다. 어떻게든 빌어야 해. 한 달만, 두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새 건물주가 누군지는 몰라도 사정 얘기를 하면 들어줄 거야. 우리 가게가 다시 일어설 시간만 좀 주면. 택시 안에서 복수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렸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사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무릎이라도 꿇을 각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순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어요. 새 건물주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자기는 이 건물에서 수년간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그 정도 신용을 쌓아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한 달 정도의 유예는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비단거리에서 멀지 않은 한 빌딩이었어요. 복수는 안내판을 따라 5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입구에는 깔끔한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복수는 그 명패를 미처 자세히 보지 못한 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패 옆에는 작은 글씨로 명장 김옥분이라는 5글자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마음이 급한 복순의 눈에는 그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낯익은 목소리. 그러나 복순은 그 순간에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머릿속에는 어떻게 빌어볼지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무실, 정면에 큼지막한 책상, 그 뒤로 등받이 높은 가죽 의자가 창문을 향해 돌아서 있었어요. 복수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복순단의 유복순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요즘 너무 어려워서 한 달만이라도, 아니 2달만이라도 시간을 더 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복순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가죽 의자가 한 바퀴 도는 그 짧은 순간이 복순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의자가 멈추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면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옅은 쪽빛 적삼, 곱게 빗어올린 머리, 그리고 바닥부터 천천히 올라오며 복순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눈빛. 아니, 사돈. 복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책상 모서리를 잡고 버텼습니다. 입에서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헐떡임이 새어나왔어요. 옥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들었어요. 사돈? 누가 당신 사돈이야? 우리는 이미 절연한 사이지. 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당신 사돈이 아니라 당신 임대인이야. 임차인 유복순 씨 앉으시지요. 복순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어요. 옥부는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가만히 복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사돈이 여기? 열어보세요.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두툼한 서류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명도 소송 승소 결정문, 3개월 월세 연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그리고 명도 소송 승소, 법대로 처리한 거예요. 임차인 유복순 씨, 즉시 퇴거하세요. 오늘부로 이 건물에서 당신 이름 지웁니다. 복순의 입에서 마른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이 새 건물주. 사돈이. 그리고 이건 추가 안내문이에요. 옥분이 다른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큼지막하게 불법 증축시설 철거 행정 명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매장 앞쪽에 무허가로 증축한 그 야외 테라스. 그것도 즉시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임대인 동의도 구청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늘려놓은 건물이지요. 사돈. 그것까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이 건물의 도면이 내 손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를까요? 사돈,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길 건너 갤러리. 거기도 내 건물이에요. 2 건물 다 사돈 가게가 망신을 당한 그 무렵에 내가 매입했지요. 복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2 건물이 모두 자기가 망해가는 동안 길 건너에서 며느리가 흥하고 있었던 그 자리도, 자기가 매달 통장에 월세를 입금해온 이 자리도 모두 옥분의 건물이었어요. 복순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가고 있었어요. 사돈이 그동안 자기를 등 뒤에서 어떻게 한 발 한 발 움직여왔는지가 뒤늦게 한꺼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도매상을 끊었던 것도, 갤러리를 길 건너에 차린 것도, 이 건물을 매입한 것도 모두가 한 줄기로 이어진 가림이었던 거였어요. 사돈은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 화를 정확히 한 폭의 비단으로 짜내려고 석 달을 차분히 기다려온 거였지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한번 봐준다고 말씀하셔도 됐잖아요. 한번 봐달라고요? 사돈. 옥분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내 딸이 사돈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을 때 사돈은 그 부탁을 들어주셨나요? 내 딸이 친정 엄마 옷 한 벌 짓는다고 했을 때 사돈은 그 가위로 비단을 2번, 3번 더 자르셨지요. 시침핀을 통째로 쏟아부으셨고요. 그 핀들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 딸의 손끝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 자국 하나하나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복순의 입이 벌어졌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기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매장에서 등기 우편을 본 기창이 부랴부랴 따라온 거였어요. 손목에는 며칠 전 갤러리 문틀에 부딪혀 흠집이 난 그 명품 시계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흠집은 그대로였지만 시계는 끝까지 차고 있었지요. 장모님, 기창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흠집난 시계가 책상 다리 옆에서 어색하게 번쩍였습니다. 장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까지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저랑 주은이 다시 잘해볼게요. 한 번만.
옥부는 무릎 꿇은 기창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자네. 네 장모님. 내 딸이 창고 바닥에서 핀 주울 때 자네는 어디에 있었나? 기창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매장 위층에서 커피나 마시고 있었지. 내 딸이 시침핀에 손끝이 다 찔리고 있을 때 자네는 그 시계 차고 손님 앞에서 폼 잡고 있었어. 그렇지 않은가? 기창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 자네 손목에 그 흠집난 시계. 그게 자네의 인생이야. 겉만 번쩍이고 안은 흠집투성이지.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무릎이 되겠나? 옥부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던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 이분들 정중하게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이혼 서류 마지막 도장도 오늘 안에 받아주시고요. 같은 시각 사무실 한쪽 소파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주은이었습니다. 주은은 어머니의 곁에 조용히 앉아 한때 자기 남편이었던 남자가 어머니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가 내 어머니의 발밑에 엎드려 울고 있다. 그 눈물이 가엾기는커녕 징그러웠다. 내가 창고 바닥에서 핀을 주울 때 저 사람은 어디에 있었던가. 법은 차갑지만 정확했다. 우리가 당했던 그 긴 시간의 고통을 3개월의 월세 연체로 깔끔하게 되돌려주신 어머니. 그 치밀함에 그저 고개가 숙여진다. 이제 정말 끝이다. 기창이 김 변호사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복순도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기 전 복순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옥부는 이미 다시 의자를 창문 쪽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문이 닫혔습니다. 옥부는 창밖으로 비단거리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러고는 옆에 있던 주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어느 때보다 깊었어요. 수고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끝이다. 주은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빠져나간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단거리 위에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비단거리에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길 양쪽으로 늘어선 가게들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들이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길 양쪽에 마주보고 서 있던 복순단과 주은 한복갤러리. 그 두 건물은 이제 한 이름으로 묶여 있었어요. 명도 절차가 끝난 뒤 복순단이 빠져나간 자리는 길 건너 갤러리의 확장 공간으로 세 단장을 마쳤습니다. 1층은 손님을 맞는 전시 공간으로 2층은 신부 가봉실로 꾸며졌어요. 옛 복순단의 화려했던 흔적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유복수는 친척 집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기창은 어디로 갔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확장된 갤러리 안쪽 작업실. 큰 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곳에 옥분과 주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작업대 위에는 곱게 펼쳐진 옥색 비단이 한 폭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분홍빛 자수실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주은이 한 땀 한 땀 돌연을 따라 바늘을 놓고 있었어요. 한해 사이에 주은의 손길은 한층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호흡으로 비단을 다루는 손. 그 모습을 옥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 돌연 한마디만 더 들어가면 좋겠다. 엄마, 그건 일부러 한마디 비워둔 거예요. 입었을 때 바람이 한 번 더 들어가게요. 옥분이 작게 웃었어요. 어머니의 훈수보다 딸의 안목이 한 발 앞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은 더 이상 가위도 바늘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딸의 손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옥분이 문득 작업대 한쪽 자개함을 가만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 보관해 두었던 황금 골무를 손끝에 얹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의 어머니가 물려준 그 작은 황금. 옥분은 골무를 잠시 손바닥 위에 굴려보다가 다시 자개함 안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 골무 저한테 안 물려주세요? 이건 그냥 내 추억이지. 너는 네 골무를 직접 만들면 돼. 네 인생의 바늘땀은 너가 직접 놓는 거니까. 주은이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어떤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내려놓아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바닥에 핀이 쏟아져도 안 무서워요. 내가 다시 담으면 되니까요. 옥분의 눈가에 살짝 붉은 기운이 어렸습니다. 1년 전 창고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핀을 줍던 딸의 모습이 한순간 스쳐갔어요. 그러나 그 기억은 더 이상 옥분의 가슴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한 무늬 한 자락이 되어 가슴 한구석에 새겨져 있을 뿐이었지요. 그래, 네 인생의 바늘땀은 너가 직접 놓는 거다. 참 잘했다, 내 딸. 며칠 뒤 주은이 어머니께 드릴 한복 한 벌을 완성해 가져왔습니다. 옅은 쪽빛 치마에 연한 옥색 저고리. 1년 전 찢어졌던 그 환갑 한복의 색을 그대로 살린, 그러나 한 해 동안 더 깊어진 주은의 솜씨가 한 땀 한 땀 살아있는 옷이었어요. 옥분이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환갑 한복을 차려입은 환갑이 한참 지나간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활짝 웃는 딸이 함께 비춰지고 있었어요. 엄마, 잘 어울리세요. 네 손이 더 깊어졌구나. 옷이 사람을 살린다더니 이게 그 말이다. 옥분이 거울 속의 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일꾼과도 같았던 시집살이 그 시간을 다 견디고도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딸. 옥분은 천천히 손을 뻗어 거울 속 딸의 손을 자기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작업실 창밖으로 봄바람이 한번 가만히 불어왔어요. 풍경 소리가 가볍게 울렸고 비단 거리 위로 햇살이 한 자락 길게 떨어졌습니다. 인생이라는 비단 위에 슬픔이라는 실로 술을 놓을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과정이 모여 아름다운 무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쪽빛 하늘처럼 맑은 길만 남았어요. 정직하게 걷고 정성껏 살아가면 그게 바로 진국 인생인 것을 모녀의 손이 가만히 맞잡혔습니다. 그 위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 옥분이 보여준 그 모습 정말 멋지지 않으셨어요?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식을 지켜내는 어머니의 힘, 저는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번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분명해요. 진짜는 결국 드러나고 가짜는 결국 빛이 바랜다는 것. 그리고 엄마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번 이야기가 속 시원한 통쾌함과 재미있는 시간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